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상. 네, 자 여러분들 또 지금 한번 내신 만점, 여러분 만점 위해서,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위해서 한번 또 달려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린 지금 고려 시대를 배우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여러분들, 야, 진짜 이 후삼국 시대를 통일했던 이 태조 왕건이 쫙 고려 왕조 500년을 열었던 그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호족, 문발귀족, 무신, 권문세족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의 어떤 주도 세력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죠. 자,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 고려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연 제가 분명히 전 시간에 외침, 외세의 침략이 굉장히 많았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또 저항했는지, 이 부분과 또 이제 경제 파트, 그다음에 문화 파트 한번 중요한 핵심들을 쭉쭉쭉쭉 뽑아보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이 고려 500년 동안 진짜 외침이 많은데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먼저 10세기,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10세기와 그 다음이 11세기에는 누가 쳐들어오냐면 거란이 쳐들어와요. 거란이. 이 거란이 세운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라. 자, 여러분들, 진짜 이 시험에서 외세 침략 역사에선 여러분들 외국이 쳐들어왔고 외세가 쳐들어왔고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워 저항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해서. 고려시대 때 시험 문제에 꼭 나온다. 왕들이 무엇을 했는지. 두 번째는 이민족의 침입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진짜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인물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세기, 11세기 거란족 요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는요. 활동했던 인물이 있어요. 이게 세 차례에 걸쳐 쳐들어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서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서희. 대단하죠. 네, 이 서희는요. 거란의 침입이 왔을 때 제가 한번 나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탁 자원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이게 진짜 세치어로 정말 이 외교적 전략을 탁월히해서 싸우지도 않고 강동 육주라고 하는 지역을 확보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서희에 되겠습니다. 정말 강동 육주가 어딘데 도대체 어딘데 이 서희는 이걸 얻었을까?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쪽 이제 서북 지역이네요. 서북 지역. 보면은 여기 지금 육주가 보이죠? 네, 점점점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을 싸우지도 않고 확보한 거예요. 이거 거란으로서는 이 거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여진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 거란과 통교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지역을 주고 관리를 하면 우리가 너희들과 통교를 할 수 있겠다. 거란이 지금 그래? 사실 고려하고 싸울 마음도 없었고 고려가 지금 이제 오케이만 해준다면 빨리 이제 거란은 지금 송나라와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 그럼 너 여기 가죠. 그럼 너희들 이제 우리한테 와야 돼. 입조를 해야 돼. 우리한테 이제 충성맹세를 해야 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을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희의 강동 육주. 그 이후에 고려는 또 약속을 잘 지키진 않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그 외교적 감각. 이것도 저것도 어느 쪽도 아닌 자기의 카드를 잘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고려의 어떤 위상을 올렸던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네, 또 쳐들어와요. 네, 또 물리쳐요. 또 쳐들어와요. 또 물리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또 누가 있냐면 바로 강감찬이 있습니다. 강감찬. 이 강감찬은요, 바로 귀주대첩. 이때 한번 본때를 보여주죠, 본때를. 귀주대첩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인물,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맞서 싸웠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거란이 쳐들어오고 나서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걸 좀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한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바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이 고려가 여러분들 불교의 나라예요. 굉장히 불심이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이걸 막아보겠다라고 해서 초조대장경, 이때 처음으로 만든 대장경이라는 것이죠. 초조대장경. 을 만듭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불타요. 언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어쨌건. 자, 이 초조대장경 만들어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한번 그들을 막아보자! 라고 한 어떤 그런 진짜 불심으로 대동단결. 이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리장성을 쌓아서, 천리장성을 쌓아서, 거란 또는 여진에 대비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리장성은 이렇게 두 번 등장하죠. 고구려의 천리장성과 고려의 천리장성.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쌓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연개소문의 권력이 강화되는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고려의 천리장성이 이렇게 거란과의 침략 과정 속에서 쌓았던 그런 성이 되겠습니다. 진짜 10세기, 11세기 정말 대단하네요. 이 서희가 강종 육주를 확보했을 때 이때 그 왕이 누구였냐면 성종이에요, 성종. 우리 앞강의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성종하면은 고려 문벌귀족 사회의 어떤 그 틀을 완성시켰던 왕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때쯤부터 이렇게 끊임없이 완성 좀 될라 하니까 쳐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그 다음 12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세기. 자, 이 12세기는 누가 쳐들어오냐면 이번엔 또 여진이 쳐들어오네. 여진이 세운 나라는 금나라인데요. 자, 이 여진이 쳐들어오니까 이때 활약했던 인물, 여진이 좀 성장을 하니까 이때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윤관이라는 인물입니다. 윤관. 윤관이 여진족들을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넘어와서 좀 괴롭히니까 좀 혼을 좀 내줘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여진족, 여러분 이게 북방민족들이 기마병이잖아요. 기마병. 말을 타고 이제 움직이잖아요. 우리도 그에 대해 맞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때 윤관의 건의에 의해서 만든 부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별무반이라는 거예요. 별무반. 별무반. 이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라고 하는 게 뭘까? 기. 이게 바로 기병이에요. 그리고 보병. 기병과 보병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마귀를 항복시키는 부대. 이거 누구죠? 주술적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승려, 스님들. 그래서 승병. 그러니까 기병, 보병, 승병을 중심으로 만든 부대가 별무반이다. 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아주 혼쭐을 냅니다. 혼쭐을. 그래서 확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북구성이라는 거예요. 동북구성을 확보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동북구성 확보. 완전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위치에 대한 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얘기해 좀 그렇지만 저 동북구성 확보했다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진족이 좀 성장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좀 혼을 좀 내주는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그 여진 점점 커지는 거야. 이제는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커진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진족이 이제 우리에게 4대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4대를 요구합니다. 4대를 요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힘이 세졌으니까 이제 우리 말 잘 들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4대의 요구를 수용했던 인물들이 누구였냐면 그 인물들이 바로 이자겸, 그 다음에 김부식, 이런 인물들이 4대를 수용합니다. 4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큰 나라를 섬긴다는 얘기예요. 섬기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우리한테 섬겨. 라고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이자겸과 김부식이 이제 이것을 수용하자라고 이제 입장을 정리한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나요? 이자겸, 앞강의에서 이자겸이 난 그 인물이네. 문벌귀족 사이의 모순을 확대시켰던 인물. 김부식,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인물이네.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전시회 배웠던 내용들과 지금 이렇게 겹쳐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4대에 수용한 어떤 이런 모습들에 대한 반발, 그 반발이 뭐다?
그 반발이 우리 배웠죠, 앞강의에서. 그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다. 라는 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가요? 아니에요. 이제 이게 더 큰 산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세기죠. 자, 13세기는 누가 쳐들어올까요? 징기스칸! 바로 몽골이 세웠던 나라죠. 원나라. 이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몽골이 어떤 나라입니까? 원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몽골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가 몽골 아닙니까? 그 민족이 몽골 아닙니까? 그 몽골이 쳐들어온 거야. 어떡해, 진짜. 이때 활약했던 인물들. 우리가 누굽니까? 저항의 민족 아닙니까? 그냥 끝까지 싸우죠. 그래서 이때 활약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들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김윤후. 예, 김윤후. 정말 이 처인성 전투라든지 그 다음이 충주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이 몽골의 길을 팍 꺾어 놨던 인물이 바로 김윤후. 와, 어떻게 이렇게 잘 싸웠지? 대단합니다. 이런 인물도 있고요. 끝까지 저항했던 인물 있잖아요. 그 인물이 바로 배중손. 그죠? 이 배중손이 이끌고 있었던 부대가 어떤 부대? 이게 바로 삼별초. 그죠? 이 삼별초가 이 항쟁했던 그 여정을 보면요. 예, 바로 이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싸우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배중손이다. 이런 그 삼별초를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배중손이다. 뭐 이제 이게 이동을 하면서 지휘자는 또 바뀌게 됩니다. 어쨌건 배중손의 삼별초 기억을 해주세요. 삼별초 여러분 기억나죠? 앞강의에서 무신들, 그러니까 고려 후기를 열었던 무신들의 어떤 그 군사적 기반이 바로 삼별초였다 그랬잖아요. 이 삼별초가 끝까지 싸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싸우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최씨, 무신정권의 최우가 바로 강화도로 천도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들. 이제 이런 인물들이 이제 몽골과의 어떤 그 항쟁 속에서 활약했던 그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몽골이요. 너무 나빠요. 네. 너무 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때 정말 많은 문화재가 소실이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거란족 쳐들어왔을 때 만들었던 거 있죠, 이거. 이게 불타요. 초조 대장경이 불탑니다. 어떻게 이거 불태워요. 그 다음에 아이고 고대 신라 선덕여왕 황룡사 구축목탑 이것도 이때 불타요. 이런 황룡사 구축목탑도 불타요. 이걸 태우면 안 되는 건데 진짜 너무 아쉬워요. 그죠? 자, 그래서 뭔가 좀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다시 한번 이 몽골에 맞서보자 라고 해서 이때 만든 게 있죠. 그게 뭐다? 그게 바로 팔만대장경. 팔만 또는 제조. 그러니까 초조가 처음 만들었다라는 얘기고 제조는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이때 만들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몽골과의 어떤 침입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원간섭기가 열리게 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세계 전 지역을 쳐들어가는데 몽골이 한번 지나가면요 남아나는 게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깃발을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몽골이 쳐들어왔는데 불구하고 고려 왕조의 왕실의 그 깃발을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여러분들.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알았어, 그럼 자치적으로 살아 라고 한 사례가 없다고요. 근데 고려는 그 사례를 확보한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저항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십 년간 싸웠기 때문에 몽골로서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뭐야? 뭔데 이렇게 끝까지 싸우는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원간섭기였지만 고려 왕실의 깃발이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끝나는가 했는데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14세기. 14세기 또 누가 쳐들어오냐면 이때는 홍건적과 왜구가 또 이때 쳐들어옵니다.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는데 이 홍건적과 왜구의 과정 속에서 활약했던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누구다? 그 인물이 바로 최영.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그죠? 그 다음에 이성계. 조선 건국자? 그러네요. 여기서부터 이락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이 스타로 딱 등극하는 것이죠. 예, 이러면서 어떤 힘을 비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말이죠, 여러분들. 이 공민왕 있잖아요. 이때 이제 공민왕이에요. 이 공민왕이 무려 이 안동 지역까지 피신을 갈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그 위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 이런 정도로 공민왕이 여러분들 그 개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동 지역까지 피신했다는 얘기는 얼마나 이 상황이 다급한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죠? 그만큼 굉장히 큰 피해를 줬던 어떤 그런 세력들인데 결국 최영 이성계에 의해서 격퇴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특히 이제 이성계가 부상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거란족이 쳐들어왔지요. 여진족이 쳐들어왔지요. 몽골이 쳐들어왔지요. 홍건족과 왜구가 쳐들어왔죠. 끊임없이 쳐들어왔던 그 연장선상에서 고려의 왕실의 깃발은 꺾이지 않았다는 거. 외세의 어떤 그 말 말고 아래에서도 고려 왕실은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이 고려의 500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모습들.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의 대외 관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에는요, 고려의 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고려의 경제와 사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그거 합니까? 고려의 경제하면 꼭 시험에 나오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는 토지제도의 전시과, 그 다음에 국제무역학이었던 병란도, 그 다음에 화폐였던 활구, 그 다음에 이제 소수공업, 요 4가지. 너무 빨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거 설명할 거예요. 전 딱 나오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꼭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 제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복습이에요. 우리 배웠던 거, 공부했던 거, 그거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먼저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태조 왕건 때 그 호족들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개국공신들의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던 토지, 그 토지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그 토지는 역분전이 되겠습니다. 역분전. 자, 그런데 개국공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제 거기 직책에 맞는 그런 토지를 지급하는 게 좀 국가다운 모습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역분전에서 이제 서서히 토지가 이제 정착이 되니 그걸 뭐라고 하다 바로 전시과라 그래요. 전시과. 자, 전시과는 뭐냐면 말 그대로 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거예요. 전지는 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다음에 시지는 임야, 뺄감을 얻을 수 있는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 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전시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시과는 여러분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대가니까 이거는 세습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세습이 당연히 안 되겠죠. 왜? 국가를 위해서 일을 못해. 그럼 반납해야죠. 또 다른 관리,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관리가 그걸 받아야 되니까 반납해야죠. 자, 이런 어떤 그 시스템들이 지금 구축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근데 또 있어요. 이 토지 제도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공음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음전.
공음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서 했어요. 그죠? 공음전 앞에 했습니다. 문벌 귀족 사회가 왜 무너졌을까? 바로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득권이 뭐였는데 바로 공음전과 음서제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바로 조상의 음덕을 받아서 그 문벌 귀족들에게 지급되었던 토지, 이게 바로 공음전이라는 건데, 이 공음전은 이거는 조상덕이에요. 전식과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거고, 공음전은 조상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습이 당연히 되죠. 그죠? 이런 어떤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 하여튼 전식과와 공음전, 고려의 다 특징이니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토지에서 요걸 딱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국제무역항이 있어요. 예, 국제무역항. 자, 이 고려의 국제무역항 완전 중요. 진짜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벽란도. 네, 병란도입니다. 병란도. 자, 일단 여러분 위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치를. 자, 위치를 제가 지도를 한번 좀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병란도가 위치한 곳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네, 바로 여기에 이제 수도 개경이 있겠죠. 개경 바로 앞 예성강 하구 쪽에 바로 이 병란도가 위치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렇겠죠, 여러분들. 왜냐면 국제무역항이라고 하는 곳은 외국에서 물자가 들어오는 공간인데, 외국에서 물자가 들어오는 그 물자들은 대부분이 귀한 것들이에요. 비싼 것들이에요. 그럼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주체가 살고 있는 곳은 주로 어딜까요? 수도예요, 수도. 그래서 고려의 수도 개경 옆에 국제무역항 병란도가 있는 것이고, 고대 경주의 국제무역항은 어디입니까? 울산항이잖아요. 왜? 울산은 바로 옆에 경주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연결고리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될 텐데, 이 병란도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아라비아 상인들, 예, 이쪽 지역으로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들 와요. 아라비아 상인들. 이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바로 이 꼬레아, 예, 이 꼬레아라는 이름이 꼬레아라는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공간이 또 이 병란도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국제무역항 병란도를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공간에서 물건들을 사려면 비싸다고요. 근데 이 당시는 화폐가 거의 유통이 안 돼요. 물론 화폐가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당시에도 화폐를 볼까요? 뭐 대표적인 고려 화폐를 한다면 뭐 건원중보 이건 이제 철전이에요. 철전. 동전은 이제 구리로 만든 거고 철전은 이제 철로 만든 건데, 요거는 이제 성종 때 된 거지만 이와 같은 어떤 시도들, 뭐 건원중보도 있고 뭐 여러 화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유통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고려 시대는 여전히 현물, 쌀이라든지 옷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물건을 교환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거의 유통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화폐가 제대로 유통된 그 출발은 조선 후기 숙종 때 만들어진 상평통보. 그 상평통보에 의해서 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 당시는 그냥 있긴 있는데 유통되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병란도에서 지금 귀한 물건이 왔어. 화폐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귀한 물건 사야 되는데 막 쌀을 막 몇백 가마 갖고 오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고가의 물건들을 교환할 때만 쓰는 화폐가 있어요. 자, 그 화폐가 뭐냐면 바로 활구라는 거예요. 자,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다른 말로 은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한반도 모양을 담고 있는 활구, 은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은덩어리예요. 은덩어리. 그러니까 은은 화폐로서의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은덩어리, 활구,
은병이 이때 있었다라는 거, 요거 고려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전식과 병란도, 활구 완전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또 기억하기 뭐냐면 고려의 경제에서 조선시대에 볼 수 없는 그런 공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수공업이라는 겁니다. 소. 소. 자, 여러분들 또 소 등장했어요. 자, 소라고 하는 것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입니다. 향부곡 소. 자, 그리고 여러분 무신정권 때 여기에서 농민반란이 벌어지죠. 그죠? 예, 농민이 아니라 이제 수공업자들이 난을 일으킨 거죠. 그게 뭐였죠, 여러분들? 망이 망소이의 난. 어디? 공주 명학 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예, 바로 그런 소수공업이 존재하고 있다. 왜냐면 향부곡 소는 조선시대에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수공업이 또 이게 활성화되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다면 사원수공업. 이게 고려가 불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사찰에서 물건을 만들고 또 물건이 또 이게 판매가 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거의 뭐 이 고려시대 사찰 그 앞쪽은 장이 선다 할 정도로, 예, 정말 이렇게 많은 교환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도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또 판매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사원수공업, 이런 어떤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고려의 어떤 특징이다라는 거, 이런 고려의 경제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경제의 어떤 그 모습들이었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경제의 모습들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사회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자, 사회.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사회 제일 중요한 거는 고려의 신분, 그러니까 고려 역사를 이끌고 있는 역사 주도 세력의 어떤 그 흐름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합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자, 갑니다. 먼저 역사 주도 세력. 먼저, 자, 누가 세웠다? 호족이 세웠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이 뭐가 됐다? 문벌, 귀족이 되었다. 자, 이들은 결국 철퇴를 맞는다. 누구에 의해서? 무신에 의해서 철퇴를 맞는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 바로 몽골이 쳐들어왔고 원간섭기 시작되면서 그들의 빌립부터 성장했던 세력 바로 권문세족이 등장하더라. 이 권문세족에 맞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 그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들이더라. 신진사대부들이더라. 라는 거. 요게 바로 고려 역사 주도 세력의 흐름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이 무신정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뉘어지게 되는 모습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제 보충을 해본다면 이 문벌 귀족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아까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바로 공음전, 그 다음에 음서제, 이런 것들이 바로 문벌 귀족의 어떤 그런 토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 공격하는 어떤 그 세력들을 키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성형천노운동, 이런 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됐죠? 자, 쭉 가다가 바로 이런 권문세족들 역시 어마어마한 토지를 갖고 있어요. 대농장. 그래서 공민왕 때 전민 변정 도감을 통해서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좀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가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어쩐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신진사대부는 당시에 성리학을 수용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리학. 자, 이 성리학을 최초로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향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안향 지도 한번 보시죠.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바로 안향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진 딱 나오면 이 출제자의 의도가 바로바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리학을 소개했던 사람이 안향이었고, 바로 이 성리학을 수용하고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신진사대부고, 이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바로 신흥 무인 세력과
신흥 무인 세력과 함께 더하기 신흥 무인 세력과 함께 바로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하게 되더라라는 거. 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고려의 역사 주도 세력을 쭉 정리 한번 해보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가 어떻게 해서 이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게 된지 어떤 그 흐름, 이걸 여러분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배층들의 어떤 그 흐름이라면 여러분들 피지배층 중에서 우리가 이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냐면 바로 백정이 존재합니다. 백정. 자. 백정하면 여러분들은 소 잡고 돼지 잡았던 하층민, 완전 천민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고려의 백정과 조선의 백정을 구분하셔야 돼요. 고려의 백정과 조선의 백정을 구분하셔야 돼요. 고려의 백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백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잡고 돼지 잡는 어떤 그 천민은 조선의 백정이에요. 이 고려의 백정은 일반 양민, 일반 양민을 지칭하고 있다. 고려의 대다수의 인구는 백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세금을 내는 계층이고요. 이들이 당시 백성이라고 하면 바로 이 백정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고려 백정과 조선 백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죠? 네,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때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될 그런 계층이 너무 여성이에요. 여성. 이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상당히 높아요. 조선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어떻게 높냐고요? 사례를 한번 보죠. 자, 이들은요 우선 균분상속이에요. 상속을 똑같이 합니다. 균분상속. 그러니까 제사도 딸이 지내요. 아들도 지낼 수 있지만 딸도 지내요. 그래서 딸도 제사가 가능합니다. 이걸 윤행봉사라고 하는데 딸도 제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려시대 음서 있잖아요. 음서. 이 음서에 외가 쪽 음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친가, 외가 어떤 이런 구분 자체가 거의 고려시대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조선시대 와서야 친가 개념이 강화되었던 것이고 고려시대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의 가정의 지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됐죠, 여러분들? 자, 요렇게 고려는 좀 조선과 좀 달라요. 좀 다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회적인 면에서 많이 보이고 있구나라는 거. 고려와 조선은 똑같지 않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 파트에서는 바로 이렇게 전식과 병란도, 활구, 소, 수공업이 고려 경제를 특징 짓는 아주 핵심적 키워드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려 문화 무지하게 많은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만 또 뽑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있죠, 여러분들 승려탑, 인쇄공예. 여기 지금 제일 잘 나오는 분야니까 여러분들 잘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승려부터 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문화 파트를 할 때 이렇게 기준점, 늘 고려시대는 1170년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뉜다 라고 하는 기준점 일단 잡으시면 되고요. 자, 승려, 스님부터 볼 텐데요. 자, 먼저 고려 전기입니다. 고려 전기는요,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승려가 계십니다. 대각국사 의천. 자, 이 대각국사 의천 하면 딱 떠오르는 종파! 그 종파가 바로 천태종이 되겠습니다. 천태종. 네, 천태종인데, 당시 그 승려들에게 제일 중요한 화두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단을 통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종과 선종이 있었단 말이죠. 교종이라 하면 말 그대로 교리 중심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종파라면, 선종은 뭐냐면 참선을 통해서 부처님의 어떤 그 뜻을 이루려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학국사 의천도 역시 그 노력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교관겸수다. 교관겸수다. 자, 교종과 직관, 문득 깨달음, 선종, 교종과 선종을 겸해서 수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선 통합 맞잖아요. 근데 방점이 어디에 찍혔냐면 교종에 찍혔다는 얘기죠.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이라는 어떤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반면에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승려라고 한다면 바로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진울. 이런 분 계신데, 이분 하면 딱 떠오르는 종파가 뭐냐면 바로 조계종이에요. 조계종. 인데, 자, 이분은요, 의청과는 좀 달라요. 이분은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정혜쌍수, 그리고 돈오점수. 자, 이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혜쌍수는 이제 딱 보면 느낌이 오죠? 선종이에요. 지혜예요. 교종이에요. 선종과 교종을 쌍수, 함께 공부했는데, 사실은 이 교관겸수와 정혜쌍수는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반면에 차이점을 그래도 찾아보라 한다면 무엇 중심의 통합이냐는 것이죠. 정혜쌍수는 지금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다 라는 그런 차이점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돈오점수도 어찌 보면 연결이 가능해요. 선종에 연결되죠. 문득 깨달음이에요. 깨달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 수행을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보조국사 진울이 고려 후기를 그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우리 한국 불교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조계종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히 진울은 이런 수련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결사. 함께 모여서, 함께 수련을 하는 것. 이 결사 운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수선사 결사. 결사와 같은 이런 결사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보조국사 진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승려는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의 원효, 의상, 해초, 시험에 잘 나온 노제 설명드렸잖아요. 고려에서는요, 바로 이 천태종, 조계종의 의천과 진울이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조선은 승려가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조선은 유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숭유 억불 정책해가지고 유교는 숭상시역이고 불교는 억압하는 모습들이라서 아주 걸출한 승려들이 있긴 있지만 조명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승려를 꼭 기억을 좀 여러분 해 놓으셔야 된다면 바로 이 고대의 승려와 중세의 승려, 이 두 파트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이번 탑을 한번 볼게요. 탑.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고려 전기를 대표하고 있는 탑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평창에 있는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잘 보셔야 돼요.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바로 평창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입니다. 고대의 탑은 주로 3층 탑 또는 5층 탑이 주를 이뤘지요. 자, 그런데 이제 중세에 오면요, 이렇게 다층 석탑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고대와 중세 고려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팔각 9층 석탑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시험에 잘 나온 거는 이 팔각 9층 석탑, 월정사 석탑이 아니고요. 비교를 해드리려고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건 뭐냐면
바로 고려 후기 탑입니다. 바로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에요. 이게 진짜 시험이 잘 나와요. 자, 이것도 일단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인데 진짜 시험이 잘 나와요. 잘 보시다. 아까 그 월정사 8가 9층 석탑하고 반드시 비교하시고 진짜 잘 보시다. 왜냐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10층이에요. 10층. 근데 우리나라는 짝수층 안 써요. 우리나라는 3층, 5층, 7층, 9층, 홀수층인데 이게 10층이야. 뭔가 우리나라틱하지 않아. 게다가 이 모습들도 지금 우리나라 탑과는 좀 다른 어떤 모습들. 그래서 이 탑은요, 바로 고려 후기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왜 여러분들 고려 후기 원간섭기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 원간섭기의 영향을 보여주는 문화적 근거가 바로 이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원의 영향을 받은 탑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번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됐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제 인쇄입니다. 뭐 고려는 인쇄의 나라죠. 뭐 너무 유명하죠. 자, 먼저 고려 인쇄하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네, 바로 거란의 침입 과정 속에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물리치겠다라고 만든 대장경이 있습니다. 여기 배웠어요, 이거는요. 예, 초조 대장경이 있습니다. 초조 대장경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초조 대장경판이 이제 불에 탄단 말이에요. 언제? 바로 몽골의 침입 과정 속에서 불에 타요. 그죠? 그래서 만든 게 있다고요. 그게 뭐였다? 바로 제조, 다른 말로 팔만 대장경.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있고요. 고려하면 또 여러분들 정말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좀 인쇄술이 발달되었던 그런 나라인데 이게 이제 딱 붙는 타이틀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직지 심체 요절. 자, 하면 붙는 타이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그죠?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그러니까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우리나라.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우리나라.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과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게 엄청난 타이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게 참 우리 조상들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죠? 네,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공예. 공예하면 고려 청자기 네. 늘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고려 청자는요 이 무신정변을 전후해서 굉장히 또 활성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순청자. 깨끗한 청자들이에요. 뭐 대표적인 순청자 한번 볼까요? 자, 정말 이걸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네요. 네, 이게 지금 뭐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참외잖아, 참외. 그죠? 참외를 갖고 지금 만든 이런 순청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떤 무늬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의 어떤 그 외형 그 자체의 모습 갖고 있는데, 여기 여기 이제 색깔이라든지 어떤 무늬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무신정변을 전후해서 아주 유행했던 그런 청자가 있죠. 그게 바로 상감 청자가 되겠습니다. 상감 청자. 네. 이런 어떤 그 청자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것이 바로 고려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고려하면 청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려하면 또 인쇄물 아니겠습니까? 정말 고려하면 뭡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 외에도 뭐 고려하면 또 불화. 부처님이 그려놓은 그 불화. 진짜 고려는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문화가 발전되었던 그런 나라였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 중세까지 끝났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 여러분들 이제 조선입니다. 자, 이제 근세 조선. 중세와는 또 다른 이 근세 조선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저와 함께 다음 시간 조선으로 내신 만점 떠나 봅시다.